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상계백병원 산부인과의 노지연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그래도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한 날씨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지금 폐경기로 인해서 뭐 고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폐경기를 좀 알고 싶거나 가족 중에 폐경기인 가족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강의 짧게 진행하고 질문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여성 호르몬 치료, 아직도 유방암이 걱정되시나요?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는데,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강의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많이들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폐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폐경이라는 거는 결국 난소의 기능이 멈추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월경은 결국 난소가 기능을 해서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게 월경이라면, 난소의 기능이 멈춤으로써 생리가 없는 그 기간이 결국 1년 정도 될 때, 1년 전이 결국 폐경이라고 나중에 진단하는 경우가 폐경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얼마의 폐경이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서양인들은 한 50에서 51세, 우리나라는 49.7세, 약 50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폐경이 되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뭐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많이들 호소하시는 게 주로 안면 홍조예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이제 안면 홍조가 가장 많은 여성이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인데, 거의 한 80% 이상에서는 안면 홍조를 호소하시고, 오래 가시는 분들은 거의 10년까지도 안면 홍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좀 안 된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관절통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또 생리가 워낙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다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시고, 증상은 잘 못 느끼시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폐경 후 시간이 지났을 때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성 호르몬, 결국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호르몬은 어디에 작용을 하길래 이런 변화를 주게 될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는 생리를 할 때는 생리통 때문에 고통받고 생리가 귀찮고 해서 어떤 분들은 빨리 그냥 이 생리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리하는 것이 아닌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가지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생리하고 있는 지금이 굉장히 좀 좋은 때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은 이 우리 전신, 여기 보면 이제 뇌에서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걸 조금 더 좋게 유지해 주고,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조절을 해 주고, 뼈에서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면서 결국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피부에서는 콜라겐을 유지해주는 작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을 보호해주고, 유방에도 좀 영향을 주고, 난소에도 기능을 하고, 자궁 내막에도 기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는 관절 같은데 이제 윤활액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관절통이 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이제 관절통도 느끼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질 점막도 얇아지고, 옛날 같지 않게 소변 볼 때 불편하고, 잠잘 때 뭔가 이렇게 소변이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기력이 없다. 내가 너무 예전 같지 않게 뭘 해도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전신 기능, 그러니까 전신 쇠약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 전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이 없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50세 정도에는 폐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 요즘에는 호르몬 치료라는 치료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50세에 폐경이 됐을 때 거의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보고 있잖아요.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까지 가고 있는데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거의 여성은 50년 정도를 여성 호르몬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 워낙 뭐 저속 노화, 감속 노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노화가 급격히 오는 시기는 실제로 저는 이제 폐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얼굴에 이제 노화를 우리가 이렇게 뭐 35세 뭐 65세 이럴 때 이제 좀 노화가 급격히 오는 시기라고들 또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제가 산부인과적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의 급격한 노화 중에 하나는 호르몬이 없어지는 폐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르몬 치료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내가 갱년기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 보통 굉장히 우울감도 심하고 안면홍조가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도 힘들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계속 너무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러신 많은 분들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에 얻는 이득인 뭐 골절 예방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예방 이런 것들은 꼭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르몬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면 뭔가 약일 텐데 가장 쉬운 건 결국 먹는 거죠. 먹는 게 가장 간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편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점이라고 하면 이건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피부에 사용하는 뭐 젤이나 패치 같은 거는 안정적이고 또 뭐 혈전의 위험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피부에 잘 발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시거나 아니면 피부에 자극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경구로 먹거나 바르는 거는 전신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호르몬제는 먹기 싫은데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질이 건조해지고 소변 볼 때 불편하고 이런 비뇨생식기 쪽에 위축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이제 전신적인 그 호르몬제를 먹는 거는 싫지만 이런 질에는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질에 넣는 질정이나 질에 바르는 연고를 선택해서 국소적으로라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좋은 호르몬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호르몬제를 먹는 거를 굉장히 망설이는 많은 이유는 유방암 때문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2002년도에 WHI 연구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전까지는 호르몬 치료는 정말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유방암 뭐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많은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연구를 통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심혈관 질환도 오히려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연구가 실제로 평균이 63세이고 폐경이 12년 지난 여성이었고 또 호르몬제 자체가 합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그 딱 두 개로만 조합된 그 호르몬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 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서 그 당시의 연구 결과 때문에 굉장히 호르몬은 결국 유방암 이런 공포가 많이 확산돼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말로 호르몬 치료가 거의 급감해서 지금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호르몬제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재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그 뒤에 이제 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호르몬제에는 실제로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고 에스트로겐에 부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함유된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여성에도 이제 두 종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자궁을 수술해서 자궁이 없는 여성과 자궁이 있는 여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궁이 없는 여성은 자궁이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 희생을 하면 얻는 게 있을 수 있듯이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을 했더니 오히려 이것은 유방암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고 에스트로겐 단독만으로는 이게 오히려 훨씬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제제도 합성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아닌 실제로 최근에는 우리 실제 몸에 있는 것과 비슷한 에스트라디올과 그다음에 천연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약물의 그 합성을 바꿈으로써 실제로 최근에는 유방암이 꼭 호르몬 때문에만 그 유방암이 증가하는 거는 실제로 아주 장기간 사용할 때가 아니라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WHI 그 2002년도 미국에서 연구한 그 연구는 결국에는 63세 호르몬 시작하고 12년이 지난 그런 여성들이었다면 결국에 이 호르몬을 우리 시작하는 게 언제냐 그리고 호르몬 제제가 무엇이냐가 결국에는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장 호르몬을 이제 먹는 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호르몬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호르몬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폐경이 인접했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진행되고 있는 생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폐경이 되는 그 시점에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폐경을 꼭 기다려서 1년간 완전히 생리가 없어져야 사실은 우리가 폐경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1년 전이 폐경이구나. 하지만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안면 홍조에 발안에 수면장애 있으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갱년기 폐경으로 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해도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서는 결국 폐경 후 10년 이내 60세 미만에 시작을 하는 게 이익이 훨씬 크고 위험이 감소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이후에 폐경되고 10년 이후에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혈관 보호 효과가 있는데 폐경하고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미 혈관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호르몬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해서 심혈관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호르몬을 시작하시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생리가 불규칙하고 그럴 때 반드시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호르몬 치료에서 중요한 시점이고 또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을 먹느냐의 차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2002년도 연구에서는 합성 에스트로겐과 합성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로 조합된 호르몬제 용량도 좀 높았고 그 호르몬제가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인체와 동일한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인체와 동일한 호르몬을 쓰고 또 프로게스테론도 이제 천연 프로게스테론인 마이크로나이즈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한 소견도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혈전의 위험이 우리나라 여성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혈전의 위험이 높거나 간이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제 연고를 바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나는 유방암이 너무 무섭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유방암은 우리나라 40대, 50대
여성에서 굉장히 그 거의 여성암 1 등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주변에 보면 지금 유방암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과 다르게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아서 유방암의 자체의 그 위험을 우리가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진짜 유방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를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하는 게 좋겠고, 에스트로겐 단독만 치료하는 거라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유방암은 오히려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이제 먹어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 자궁이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위험 수준은 비만이나 뭐 하루에 2잔 정도의 그 와인을 마시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유방암의 위험이 높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1000명 중에 1명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정말 절대적으로 검사를 잘하면서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은 어쩐 이점이 있나? 저도 이제 갱년기 여성이고 저도 지금 그런 호르몬을 이제 먹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예전에 제가 단순히 학문적으로 보고 환자를 보는 그런 마음하고는 사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히 "유방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환자를 보고 또 실제로 호르몬을 뭐 5 년, 10년 썼을 때 이걸로 인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을 오래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보는 이점에서는 여성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를 굉장히 권유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노화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사선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으로 되다가 굉장히 급격한 계단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이제 지금 폐경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중간에 계단 하나 받쳐줘서 좀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호르몬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이득이 많은데, 뭐 길게 보면은 결국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예방하고, 뭐 당뇨의 위험도 감소시키고, 뭐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도 조금 감소시키고, 대장암 위험도 감소시키고, 우선은 뭐 수면, 그다음에 기분도 조금 완화시켜 주고, 성기능도 개선하면서 나의 삶의 질을 좀 완화시켜 주면서 내가 조금 노화로 가는가를 조금은 천천히, 우리가 요새 말하는 뭐 저속노화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 여성은 결국 폐경 증상이 있는 여성 중에서 폐경기에 가까운 여성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폐경 10년 이내이거나 60세 미만 여성에게 권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뭐 BRCA 유전자가 강한 가족력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이걸 쓰는 게 이익일지 아닐지는 환자분과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유방이나 자궁 내막 그 외에 뭐 혈액 검사라든지 골밀도 검사는 매년 필수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젊은 여성분들이 호르몬 하면 무조건 유방암, 지금은 별로 증상이 없어서 안 하고 싶다, 나중에 심해지면 오겠다, 막 그렇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써야 될 시점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 안전하지 않나.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도 때가 있듯이 호르몬도 때가 있다. 그때 드시는 게 오히려 그때 드시는 5 년이 훨씬 오히려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시기를 굉장히 전 중요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래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가끔 막 70 넘고 70 대까지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때는 그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80 넘으신 분도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해서 굉장히 좀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 오히려 이 자신의 그 몸 상태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한다면 훨씬 이점이 크다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호르몬 치료라는 게 위험과 이점이 공존하는 거는 맞고, 누가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인데, 결국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환자에게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이익이 큰 치료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 유방암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치료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때에 치료하신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 잠깐. 예, 비엔나 커피님. 나이는 47세이고 자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왼쪽 난소에 3.9cm 혹 때문에 CT 촬영과 종양 표지자 검사도 했는데 난소암과 관련된 문제는 낮다고 하셨어요. 심한 생리통 없이 생리도 매달 잘하고 있고 문제가 부정출혈이 지난달 생리 이후에 2주가 넘게 되고 있어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이게 이제 47세의 부정출혈은 실제로 정말로 폐경이 가까워오는 갱년기 여성에서 생기는 무배란 출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직 호르몬은 괜찮지만 배란이 안 돼서 생기는 출혈일 수도 있어서 이게 계속된다면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자궁 내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출혈이 다음 생리 때까지 지속된다면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은 드립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라라님, 저는 아직 체내 호르몬 수치를 직접 측정해서 양 용량 조절을 하진 않았는데요. 어떤 검사를 통해 적정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어요. 우라라님이 혹시 현재 이제 폐경이 되셨다는 뜻인지 사실 폐경이 되는 거를 우리가 꼭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리가 이제 불규칙하면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FSH라는 난포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수치를 측정해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증상과 생리가 이제 불규칙해지는 것만으로도 갱년기로 가고 폐경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서 용량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용량이 있고 저용량이 있어서 꼭 용량은 우리가 환자분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 용량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약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를 매번 검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호르몬 치료에 적절한지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불행한 바나나님, 만약 제가 복용 중인 여성 호르몬제가 보험 청구나 비용 부담 면에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약 효능 말고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될까요? 외래 진료해 주시는 교수님께 말씀드려도 괜찮은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여성 호르몬제는 보험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듀아비브라는 우리가 호르몬제는 보험이 안 되는 약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이 이제 그나마 여성 호르몬제 중에서 유방암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되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실손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실손보험을 받기도 하고 이제 내가 실손보험도 없고 그냥 비용 부담이 된다면 실제로 꼭 보험이 되는 호르몬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외래 진료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호르몬제가 종류가 많아서 선택을 바꿔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호르몬제는 대부분 보험이 되고 비용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나무님,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어서 저도 위험이 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호르몬 치료를 피하면 폐경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방암 환자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유방암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유방암 환자가. 그랬을 때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너무 그 위험이 너무 이 증상이 심하다면 실제로는 검사를 제대로 해서 5년 정도 치료를 하는 것은 크게 유방암의 위험이 적은 약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는 크게 위험이 되지는 않고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도 그 환자가 폐경 전에 유방암이 됐느냐 폐경 후에 됐느냐도 그 위험도가 다를 수 있고 또 정말 제가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그 유전자의 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위험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방암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치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 유방암이 가족 중에 있는 환자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단순히 피하는 거는 아니고 상담 받아본 다음에 저는 최소한 5년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노화를 조금은 천천히 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봉골레 불닭님, 제가 이번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제를 처방받았는데 보통 이런 약은 하루에 얼마만큼 몇 년 정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장기 복용할 때 위험을 줄이려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봉골레 불닭님이 폐경되고 얼마 지나서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런 약은 하루에 하나씩 먹게 됩니다. 가끔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복합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를 드시는 거고 만약에 에스트로겐제제, 프로게스테론제를 따로 받으신 분은 두 개를 같이 먹어서 두 알을 드시게 되는데요. 복합제라면 하나를 드시면 되겠고 보통 저는 50대라면은 계속 검사하면서 계속 50대까지는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60대에는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별로 큰 질병이 없다면 드시는 거 추천하기는 합니다. 70대에는 이제 좀 줄일 거를 추천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게 몇 년을 써야 한다고 지금 딱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하다 보면 그래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서 계속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지널 시그널님, 제가 처방받은 약이 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작용 징후를 빨리 알아차리려면 어떤 증상이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가끔 호르몬제를 드시고 피부 발진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요. 드셨는데 피부 발진이 있으면 약을 끊으면 되니까 너무 이제 호르몬제 부작용 받고 쫙 읽어보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좀 읽어보시면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좀 알면 병인 것도 있어서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은 실제로 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규칙한 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사실 좀 살이 찌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유방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이제 드물게 이제 피부 발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생겨야 부작용이니까 대부분은 크게 부작용이 없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레스업다운님, 비슷한 호르몬제 이름이 많던데 약을 자꾸 바꾸면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영향이 있을까요? 의료진과 상의 없이 변경하는 건 위험할까요? 호르몬제는 실제 처방받는 것밖에 없어서 우리가 약국에서 만약 그냥 사서 드시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치료제 호르몬제는 아니고 보조식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호르몬제는 의료진과 상의 없이는 바꾸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이고 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나도 이제 어떤 이제 그 상태 몸 상태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약을 바꾸면 처음에는 부작용으로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런 부작용들은 다니시는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빛깔 찰나나님, 약물 치료 외에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보조제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나 유방암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은 너무 많아서 딱히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비타민제 이런 거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나오는 비타민제나 그런 건 괜찮은데 호르몬제를 드시면서 너무 이제 여성 호르몬 보충제 또 드시는 거는 자칫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이렇게 다른 이제 칡즙이라든지 아니면 석류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콩에서 나온 이런 천연 뭐 여성 호르몬제들 그런 것들을 따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호르몬제 드신다면 그렇게는 섭취를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해지면 어떤지 유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호르몬제를 안 드시는 분들 중에 '난 호르몬제는 정말 먹기 싫어.' 그런 분이라면 그런 보조 식품들을 좀 섭취는 할 수 있겠습니다. 건포도 땅콩님, 호르몬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유방 건강 검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은지 알고 싶어요. 혹시 검진 주기나 검사 종류를 바꾸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또 검진 결과를 볼 때 꼭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들은 꼭 매년 유방 검사를 할 거를 추천드립니다. 유방 검사에는 뭐 우리가 이제 유방을 눌러서 찌는 유방 엑스레이가 있고 유방 초음파가 있는데 유방 초음파가 꼭 해야 되는 검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방 초음파가 굉장히 그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유방 엑스레이만으로는 유방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좀 유방 초음파도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방암이 가장 걱정되고 호르몬제를 먹어서 유방암이 걸린다기보다는 누구라도 40대, 50대 유방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제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유방 검사는 조금 과할 정도로 좀 많이 권하는 편이고 실제로 체크를 자주 하고 유방에 또 뭐 굉장히 혹이 많고 검사를 자주 해야 되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유방 초음파를 보기도 합니다. 김미님, 호르몬 치료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변경할 때 갑작스럽게 약을 멈추기보다 점차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차도를 보면서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오래 같은 용량을 복용하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호르몬의 이렇게 치료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약이 있고 저용량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저용량을 많이 이제 처방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용량이 이게 반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량을 반절로 줄인 경우에 말을 안 하고 줄이면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실제로 반절 용량을 드려도 괜찮을 텐데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용량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저용량도 실제 저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줄이는 거는 이제 바로 딱 줄이고요. 가끔 이제 끊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바로 끊는 거나 점차 용량을 줄여서 끊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좀 고통이 있어서 끊을 때는 저는 이제 용량을 좀 줄여서 좀 먹다가 뭐 이틀에 한 번 먹다가 3일에 한 번 먹다가 끊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끊는 것과 그렇게 용량을 줄여서 끊는 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JSD님, 자궁 선근증으로 소파 수술하고 3주 리비알 복용 6일 만에 출혈이 심해서 지혈제 맞고 4일 후에 끝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다른 상급병원에서 보시더니 안젤릭 처방해 주신다고 하는데 겁나서 6개월 후에 진료받을 때 생각해 보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리비알 주셨던 셈은 출혈 때문에 더 이상 호르몬 치료 안 되겠다 하셨어요. 자궁 선근증으로 소파 수술을 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자궁 내막 증식증으로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제를 드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폐경되신 분이라서 호르몬제를 드셨을 텐데 소파 수술을 하신 건 아무래도 내막이 두꺼웠거나 계속 출혈이 있어서 자궁 내막을 확인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호르몬제의 부작용이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데 정확하게 자궁 선근증하고 소파 수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어서 저는 안젤릭 한번 드셔보시고 계속 출혈이 있고 안 좋으면은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아야아야네님, 호르몬 치료 후 유방 밀도 증가 결과가 나오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거죠? 실제로 호르몬 치료가 유방 밀도 증가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호르몬 치료 안 해도 우리나라 여성은 대부분 유방 밀도가 증가된 유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JJJ님,
호르몬 복용 중 피해야 할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까요? 술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커피나 녹차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거 궁금해요. 사실 뭐 호르몬제 드신다고 해서 저는 꼭 피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냥 우리가 몸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죠. 술도 안 먹는 게 좋고 뭐 커피나 녹차 드셔도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안 좋은 거고, 그렇지만 뭐 호르몬 복용 중에 꼭 피해야 된다 그건 아니니까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건강 찾는 김영사님, 여성 호르몬 치료가 혹시 유방암 위험뿐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골다공증 예방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같은 장점과 단점 중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복잡하네요. 아,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해서 맞춰드려야지 환자분이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라서 계속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적어도 지금 이제 폐경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면 유방암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제 드시면서 결국엔 호르몬제가 뭐 골다공증 예방도 되고 심혈관 질환도 감소시키고 뭐 다른 노화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뭐 60 대가 넘어가면서 내가 계속 이제 심혈관 위험 다른 위험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호르몬제를 끊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환자분과 직접 이제 그분의 위험 상태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장점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만성비형 간염으로 호르몬제 DB겔과 골다공증 전 단계라 칼슘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데도 땀이 비 오듯이 너무 많이 나서 기운도 없고 손도 뻣뻣하고 근육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모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셔서 호르몬 사용이 불안합니다. 갱년기 음식과 운동 처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성 비형 간염이라도 활동성이 아니셔서 아마도 호르몬제 디비겔이라는 이제 우리가 바르는 그 호르몬제를 처방을 해 주셨어요. 사실 먹는 게 아니고 바르는 연고라서 만성 비형 간염 지금 활동성이라도 사실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골다공증 전 단계라서 칼슘 처방 드시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비 오듯이 너무 많이 나는 건 혹시라도 갱년기 증상이 이제 좀 더 이제 이걸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다른 갑상선 호르몬이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된다면은 이제 다른 이제 쪼끔 뭐라고 말해야 되지?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호르몬제가 우리가 이런 적정량을 사용해도 계속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사용을 안 하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증상을 쪼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근육도 빠지고 손도 더 뻣뻣해질 수 있어서 저는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궁암은 실제로 호르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음식은 당연히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결국 단백질, 비타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는 거 갱년기 음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몸에 좋은 음식 드시면 되겠고요. 운동도 결국에는 근육 운동과 뭐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갱년기 음식과 운동 처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건강식을 제대로 좀 많이 드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이익이 있어서 오히려 막 너무 오래 드시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막 80 되시는데도 호르몬 처방을 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좀 말리고 그런 게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셨는데 이제 60이 훨씬 넘으셔서 친구 모임에 갔는데 친구가 굉장히 좀 젊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면 그 친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을 먹고
먹고 있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 처방을 해 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호르몬 처방을 해 드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폐경된 지 10년 이상 됐고 그렇다면 얻는 것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서 혈전증의 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뭐 뇌졸중이나 이런 위험이 증가하는데 그런 위험을 안고도 굳이 호르몬을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 이때까지 호르몬제를 안 드시고도 잘 사셨는데 그냥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식품 정 안 되면 생약 성분이라도 우리가 처방해 드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은 뭐 정말 이제 다른 그 운동이나 뭐 그런 이제 명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시고 그냥 호르몬은 처방 안 해 드리는 그런 거를 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또 이제 호르몬을 안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방암에 대한 위험이나 또는 공포 때문에 호르몬을 못 드시는데 갱년기 증상은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이제 안면 홍조가 너무 심하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어 결국엔 이제 호르몬제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크다면 당연히 호르몬제를 이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해야 먹을 수 있는 건데 공포가 치료 효과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가바펜틴 같은 약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그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처방을 하면서 조금 경과를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클리마토플란 같은 이제 뭐 생약 성분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이소플라본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홍삼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보조 식품을 좀 복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용님 주위에서 석류 먹으라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석류 뭐 굉장히 석류 좋죠. 근데 실제 석류를 그냥 먹어서는 여성 호르몬제 그게 도달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저는 석류 건강상으로 드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석류즙 같은 것도 이렇게 복용하시는 거 괜찮은데 이런 이제 보조식품은 너무 이제 그것만 계속 먹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이제 계속 먹는 게 어떤 정말 석류를 어떻게 즙을 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좀 한 번씩은 복용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그 식품을 먹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젊잖아요. 50 대, 40대 후반도 있고 50대 뭐 초반도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이제 그 노화를 좀 막을 수 있으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10월 31 일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냥 일반 폐경이 아닌 조기 폐경과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가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